네, 오늘의 여행하기 좋은 나라 지구본이 돌아가고 있는데 바로 미국입니다. 네, 미국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뭐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 봐요. 사실 원달러 환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달러잖아요. 그렇죠. 네. 달러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화의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 이야기의 첫 코너를 이제 미국으로 잡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환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 위안화 등 많은 분들이 여러 통화를 다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그렇죠. 그 모든 근간이 되는 게 우선 달러예요. 이제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를 했을 때 그러한 통화들이 어떻게 좀 변화하는지를 저희가 이제 많이 추적을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달러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달러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고자 이런 주제를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달러 뭐 익숙하시고 친숙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시장에 정확히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아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럼 달러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설명부터 해주실 건가요? 우선 달러가 어떻게 기축 통화가 됐는지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요. 네.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 전쟁으로 인한 그런 어떤 재해 같은 것들을 다 같이 이제 합심해서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통화를 이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각국 다 다른 통화로 이제 이용을 하면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어떤 회의를 통해서 네. 이제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달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금본위 화폐, 그러니까 금본위 제도를 중심으로 이제 금이 달러의 어떤 신뢰를 좀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좀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 전쟁 등에 인해서 이제 닉슨 대통령 체제로 돌아오면서 이런 금본위 제도를 저희가 이제 철폐하게 됩니다. 이걸 네. 닉슨 쇼크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달러를 네. 이제 금과 교환할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그때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네. 그러면 달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네, 달러를 계속 결제 수단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때 나온 개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개념인데 페트로달러라는 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국가는 원유를 사용을 해요. 근데 그 원유에 대한 결제 대금을 주로 달러로 이용을 하자라는 그런 합의가 좀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그게 지금의 기축통화, 달러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기축통화라 함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교역을 하는 당시에 어떤 통화를 중심으로 사실 교역을 중점적으로 하느냐의 어떤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달러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달러가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기도 하는데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런 흐름들을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뉴욕 증시 관련해서도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달러 인덱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뭔가요? 달러 인덱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통화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뭐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크로네라는 통화라든지 캐나다 달러라든지 네. 총 6개 국가의 통화를 묶어서 그 통화에 이제 각 그 국가별의 어떤 규모가 있잖아요. 네. 각 나라별 규모, 그 규모를 가중평균해서 하나의 수치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그 수치와 달러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라고 한다면 원화와 달러의 가치를 비교하는 거겠지만 달러는 달러 자체만으로 비교할 만한 대조군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 대조군을 이제 6개의 국가의 통화를 모아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 그게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달러의 어떤 상대적인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이걸 기준으로 저희가 좀 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달러를 움직이는 요소와도 관련이 있나요? 많습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 유로와 엔화, 뭐 크로네, 스위스 프랑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지만 그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가장 크게는 유로화가 차지를
가장 많이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엔화가 차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환율이고 달러 인덱스도 어차피 상대적인 통화이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를 보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ECB, 이제 유럽의 이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미국보다는 긴축적인 기조를 좀 더 장기적으로 유지할 거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기조 속에서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선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개념과 더불어서 달러를 움직이는 요소들에 대해서 또 함께 짚어봤거든요. 그럼 이제 궁금하실 것들이 최근의 달러 흐름일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한 1,300원에서 1,310원 선 요 정도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달러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오늘 달러라는 걸 선정하게 된 가장 기초적인 이유인데요. 네. 달러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원인이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달러는 상승 흐름을 이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그 달러의 방향성이 조금 꺾일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근거로는 아무래도 미국의 최종 금리 수준이 거의 사이클의 막바지에 와 있다. 그리고 경기의 어떤 둔화 가능성이 좀씩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고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조금씩 들어온다면 달러는 조금씩 하락할 수 있다. 즉 변곡점에 와 있는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달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같이 진행을 한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건 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같이 유입이 되는 경우인데 오늘 아침에 그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네. 러시아 내에서는 러시아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제 통화가 더 이상 메인 통화는 달러가 아니고 위안화다라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아무래도 사우디 쪽 그리고 이제 인도 쪽, 그 중동아시아 쪽 국가들과 협약체를 맺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도전장을 꾸준히 내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러시아와 중국을 필두로 한 미국의 상대 진영을 구축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네. 이것은 결국에는 달러에 대한 패권의 도전이다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거의 네. 선두로 지금은 위안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러가 여전히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 유효한 통화이냐라고 했을 땐 네. 그거에 따른 어떤 변화 흐름 그리고 변동의 어떤 트리거가 지금부터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통화가 무엇이냐라고 네. 했을 땐 장기적 시계열로 봤을 때는 달러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달러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계신데 그럼 달러 방향성이 지금 아래쪽으로 좀 꺾이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나왔죠. 네. 그게 이제 예상치를 하회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세부 내역을 좀 봤을 때는 뭐 헤드라인 수치뿐만이 아니라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이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유동성에 대한 어떤 금융안정 시스템의 우려가 한동안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물론 연준이 이제 BTFP라든지 DW 그러니까 이제 재할인율 창구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면서 단기적인 어떤 금융 위험에 대한 확산은 막았지만 네. 여전히 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전함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긴축을 지속하는 게 좋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경기 침체 가능성, 고용 같은 것들이나 소비 같은 것들이 여전히 좋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은 어떤 걸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라고 네. 했을 땐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을 거다라는 연결로 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걸 표현하는 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제 서베이를 진행을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예상 수치가 항상 발표가 돼요. 그 예상 수준이 1년물과 5년물, 뭐 30년물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네. 최근 그게 하향 조정되는 그러한 면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네. 높지 않을 거다. 그리고 경기가 점점 위축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했을 때 네. 그렇다면 미국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긴축 수준을 장기화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파월 의장도 네. 미국도 하드 랜딩이 아닌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바라면서 본인들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트렌드를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중요시 여기고 있는 부분은 방금 이런 유동성 관련에 있어서 네. 부채 한도 협상이 아직까지는 거의 이제 부채를 다 썼다, 재무부가.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 부채 한도 협상을 지금 공화당이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재무부가 이제 연준에 예치해 놓은 TGA 계정이라는 걸 통해서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거나 아니면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이 계정의 잔액이 크게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그러면 저희가 장단기 금리차가 이미 역전된 지가 한참인데 네. 그거에 따른 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어떤 미국의 거시적 펀더멘털을 봤을 때 달러가 추가적인 강세 압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점점 회의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달러의 방향성에 대한 근거들을 또 함께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한 부분은 이런 달러의 흐름들을 알면 투자의 방법이 좀 따로 있을까요?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흐름에 연동된 원달러 환율을 조금 더 이제 궁금해 하시겠죠. 네. 원달러 흐름, 그러니까 레인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실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지에 따른 타겟팅보다는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하락 흐름이 좀 더 가시화될 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원화의 가치가 좀 더 오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원화를 보유할 수 있는 현물을 보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물을 보유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유동할 수는 있어요. 네. 다만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상당히 큰 흐름에서는 그 방향성 매매를 단기적 시계열로 잡고 가시지 말고 좀 더 장기적으로 시계열을 가지고 가시길 추천드린다라는 거고요. 그럼 얼만큼 장기적 시계열로 가져가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2분기에 아까 말씀드린 부채 한도 협상을 우선 보고 진행하자.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는 콜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중국의 위안화가 앞으로는 점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로 빠를 것이냐 그거에 대한 핵심은 지금 중국은 부동산 이슈에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동산 이슈에 대한 1차 점검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그리고 4월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 이제 BOJ 총재가 이제 새로 취임을 해서 그렇죠. 본인의 네.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일본은 초안화 통화 정책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색하게도 소비자 물가 지수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떤 어색한 흐름을 일본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 지켜본 거의 핵심은 지금 이제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초안화 통화 정책이 지속되지 않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구체적으로는 일본 10년물 레인지 상단 0.25인데 그거를 조금 더 뚫어내는 그런 어떤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공격과 그다음 일본의 소비자 물가를 눈여겨보시면서 과연 지금의 이제 새로운 BOJ 총재가 본인의 스탠스 또는 초안화 통화 정책, YCC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네네. 이거의 상하단 레인지를 어떤 식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에 대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방향성 매매를 단기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은 옳지 않다고 본다.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산재하고 있고 각 국가의 어떤 정치적 이슈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다만 그런 포인트들이 한 번씩 짚어지는 경우 네. 그런 포인트는 단기적인 어떤 여파만은 줄 것이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인 여파는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 통화정책 선회라든지 네.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 반등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방향성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겸해서 드립니다. 네, 달러에 대한 투자 전략
전략을 또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 방향성 매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중국이나 일본 산적해 있는 그런 과제들이나 리스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시면서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네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미국의 IRA 세부 지침에 대해서 파헤쳐보고 관련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부였죠. 쉬운 환율 읽어주기에서는 달러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여러 가지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후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